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증권에서 채권을 담당하고 있는 박준우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한미 채권 시장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림을 봐주시면 한국 10년물 금리와 우리나라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컨센서스를 같이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어느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고채 금리는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함수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게 된 것은 단순히 오버슈팅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결국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전망치가 급격히 상향 조정되면서 금리도 같이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최근에 인플레이션 전망이 올라간 것은 이란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폭등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국과 미국은 둘 다 유가라는 공통 요인에 의해서 크게 금리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제가 이제 지금은 유가 결국엔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미국과 한국 채권 시장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유가 왜 성장은 나중에 중요해지느냐,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봐주시면 저희가 인플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를 제외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가장 유가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당장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됐고, 그런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공급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비에너지 인플레이션에도 일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유라는 어떤 수입품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게 되는데, 그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원유 가격만 올라가는, 즉 휘발유 가격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에도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좀 번질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추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라 이 비에너지 인플레이션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비에너지 인플레이션은 이 공급 요인뿐만이 아니라 수요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에너지 가격 상승, PPI 상승, CPI 상승, 이런 부분들에 몰두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수요 측 요인이 어떻게 비에너지 인플레이션에 작동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같이 고려하는 게 올해 연말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당장은 유가에 의해서 금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유가 충격 사례를 지금하고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 1970년 이후로 5번 정도의 유가 충격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비교하기 좋은 사례는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990년 사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축, 그러니까 왼쪽 그림을 보시면 X축에 D-0이라고 표기된 시점이 각각 1990년과 2016년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진 시점입니다. 1990년도에는 이제 걸프전이 시작된 시기였고요. 2016년도는 지금의 이란 미국 사태가 터진 해입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진 이후에는 유가가 한번 확 급등을 해버리고요. 그 이후에 언젠가는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같은 그림으로 미국 10년물 금리를 과거 1990년과 2016년도를 비교해서 그린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저는 크게 4가지 국면으로 나눠서 앞으로의 금리 방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가가 급등한 이후로 미국 10년물 금리도 같이 급등하는 현상입니다. 어쨌든 평온한 상태에서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금리가 일시적으로 50에서 70bp 정도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지금 그 첫 번째 현상은 지났다고 보고요. 지금은 두 번째 단계인데, 이 두 번째 단계는 유가와 금리가 같이 변동성 구간을 보이는 구간입니다. 지금도 WTI 유가가 배럴당 100불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금리도 4.5%,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4.5%를 가운데를 두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최근 목격하고 있는 유가의 금리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동성은 크되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유가가 꺾이면서 금리도 같이 꺾이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제 그 시기가
이르면 올해 3분기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주말 사이에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대로 유가와 함께 금리가 소폭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데요.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유가가 중요하지만 결국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성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1990년대를 보면 유가가 떨어지는 것도 맞지만 미국 10년물 금리를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기 이전보다 금리가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폭 하락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왜 그랬을까? 이 금리의 하락은 유가 하락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고요. 결국 1990년 그 당시에는 신용 경색발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의 기본적인 전망은 유가가 꺾이면서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리가 추세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등의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 안에는 금리 전망을 좀 세세하게 넣어놨는데 3분기 중에는 금리가 하락 그리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금리가 반등하는 흐름을 미국과 한국 국채 금리에 대해서 동일하게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왜 90년대와 다르게 금리가 추세 하락하지 못하고 반등할 것으로 보느냐? 그건 이미 주가가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앞서 그림과 같은 그림인데 S&P 500을 비교한 겁니다. S&P 500을 보시면 1990년도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고 난 이후에 15% 이상의 조정을 받는 반면에 지금은 7%의 조정만을 받고 바로 이제 급반등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왜 금리와 유가는 1990년대와 비슷한 국면을 거치고 있는데 왜 주가는 먼저 가파르게 반등을 했을까? 결국 그 해답은 펀더멘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주가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해야 되지만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기업과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상당히 견조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을 설명드려보면 녹색 선이 S&P 500 기업들의 12개월 선행 EPS 증가율입니다. 시장의 이익 전망 기대치가 유가 충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그림의 초입을 보시면 1990년은 이 이익의 전망이 역성장 구간으로 접어드는 구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업률도 지금은 4% 초반대로 안정된 상태지만 1990년대에는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유가에 따라서 금리가 움직이는 사이클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이 침체로 빠지느냐 아니면 고유가와 고금리를 버티고 잘 이겨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장기금리의 향방이 갈린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지금은 후자의 가능성에 조금 더 높은 확률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저희는 미국 10년물 금리의 고점을 4.75%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미국 10년물 금리와 S&P 500의 주가를 2023년도 7월 이후로 나타낸 겁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난 이후로 미국 10년물 금리가 4.5%를 넘어서게 되면 주가는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이 지난 3, 4년 동안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오른쪽에 일부 숫자로 좀 나타낸 걸 보시면 X축이 금리의 구간입니다. 10년물 금리가 4% 미만일 때 혹은 4.5% 이상일 때 이때 S&P 500의 일평균 수익률이 어땠는지를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의 수익률이 상당히 부진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표본수가 많지는 않지만 4.75% 이상에서는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4.75% 이상에서는 주가가 조정받는 경험들이 빈번했습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금리가 4.75% 수준이라면 그때부터는 적극 매수를 해야 되는 레벨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케빈 워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한국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지금 공식 임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케빈 워시는 물가 안정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물가 안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은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되지만 이 케빈 워시라고 하는 사람은 기준금리 인상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고요. 다른 세 가지 방법들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림으로는 제가 밀턴 프리드먼, 아서 번즈 그리고 앨런 크리스펀 두 명의 연준 의장과 한 명의 저명한 경제학자 이렇게 세 명의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케빈 워시가 이 세 명의 인물들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리소스들만 좀 체릭 피킹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배차 대조표를 축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밀턴 프리드만의 사상을 일부 계승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트림드 민 혹은 서베이 인플레이션 지표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마치 1970년대 연준 의장이었던 아서 번즈가 CPI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식료품이나 에너지 상품을 제외하고 코어 CPI를 만들어낸 그 사례와 조금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밸런스 시트를 축소하거나 트림드민 지표를 사용하거나 마지막으로 90년대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리스펀의 주장처럼 생산성 혁명을 믿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큰 문제가 없는 사상들입니다. 그렇지만 케빈 워시는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고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는 유가가 안정된다고 하면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가 한번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빈 워시는 인하의 허들은 굉장히 낮고 인상의 허들은 굉장히 높은 연준 의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다음으로 한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서두에 한국의 10년물 금리하고 한국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컨센서스를 같이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모두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는 굉장히 악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국 채권 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찾는다라고 하면 딱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유가가 안정되는 시기에는 다른 국가의 금리와 마찬가지로 한국 금리도 안정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지금 2분기와 3분기 초까지의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8월부터 저희는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이후부터는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국고채 금리의 고점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걸 판단하는 게 올해 하반기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05년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제가 총 한 5구간으로 좀 나눠서 과거의 특징들을 조금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그림은 과거에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마다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인상되었고 국고 3년과 국고 10년물 금리는 금리 인상 사이클 중에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를 본 겁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마지막에 2021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3.5%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그때 국고 3년과 국고 10년물 금리는 각각 4.5와 4.6%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은 모든 인상 사이클이 공통적으로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 레벨보다 국고 금리는 당연히 그것보다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걸 추려보면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국고 3년과 10년물 금리는 최종 기준금리 대비 예를 들면 지금 기준금리가 2.5%고 두 번의 인상을 전망하게 되면 최종 기준금리는 3%가 되는 겁니다. 그 시나리오로 하면 최종 기준금리보다 국고 3년은 플러스 80, 국고 10년물 금리는 플러스 120bp 정도의 스프레드를 얹은 수준에서 금리 고점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저희는 기준금리 2회 인상을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 3년은 3.8%, 10년물 금리 4.25% 정도가 고점 부근이고 그 부근에 근접하면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국채금리가 언제까지 오를까라는 부분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그림은 D-0 시점이 처음 기준금리를 인상한 시점이고 국고 3년물 금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과거 사이클을 겹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사이클마다 천차만별이 가장 굉장히 크지만 그래도 그나마 공통점을 찾는다라고 하면 인상을 하고 난 2에서 4개월 후에는 1차적인 고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7월 혹은 저희는 8월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한다라고 하면 그로부터 2, 3개월 정도 후인 10월이나 11월 중에 즉 4분기에 올해 국고채 금리의 고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유가가 하락하는 시기에 일시적인 금리 하락을 노리는 전략이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 전략은 점점 성장이 중요할 텐데, 성장이 양호한 상황에서는 한국은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가능할 것이고,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중에서 국고채 금리의 고점은 신용물 금리 기준으로는 4.25%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미국과 한국 채권 시장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뒤이어서 해외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채권 시장의 리스크 요인이라든지 또 미국 외 해외 채권 시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